저기 이렇게 평야를 이렇게 S자로 쭉 흐르는 것이 이게 송천이라는 건데, 이 송천이 40km가 뻗쳐 있고 그 주변에 평야가 말할 수 없이 이렇게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근데 이 평야가, 여기서 보이는 이 거대한 평야가 쫙 그 산골로 올라가면서도 계속 나오는 특이한 지형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께서는 선생님의 웅원한 정신세계를 접하면서 동학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영해동학혁명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명철하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강의가 한국 정신사의 핵을 걷는 기념비적인 도약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도울 김용옥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 생애에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순간이 참으로 감격스럽고 제 인생에서도 잊지 못할 자리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늘 이 자리가 이루어지기까지가 어려웠고, 우리 사회에 모든 그 편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왜 도울 선생을 일찍이 모시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은, 제가 오고 싶어도 또 오지 못하는 사정들이, 그 김용옥의 머리에 도깨비가 무슨 뿔이 나 있는 것처럼 멀쩡하잖아요. 보통 사람이잖아요. 근데 뿔이 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경상도 지역을 돌아다니려면 좀 불안하다고. 그런데 사실 내가 댕겨보면은 경상도 사람들이 나를 더 좋아해요. 전라도 사람들보다. 아주 그 재미난 현상이에요. 지금 이 영해나 이쪽 지역이라는 데는, 영덕이나, 과거에는 지금 영해 영덕이라는 게 지금 영해는 영덕군의 한 면으로 돼 있지만, 이거는 사실 1914년에 일제가 그 군제 개편을 하면서 그 영해에서 아마도 가장 일본인들이 걱정했던 거는, 아마 신돌석 장군이 영해에서 나와가지고 그 종횡무진 신돌석처럼 용맹하고 일본군을 백전백파하는 그런 위대한 전승을 올린 사람이 없는데, 그런 사람도 그 당시 좀 나라가 잘 활용을 해서 밀어줬더라면 우리나라가 의병 활동으로 일본에게 점령당하는 걸, 식민지의 운명이 되는 것을 극복할 수도 있었어요. 그만큼 신돌석의 위세는 대단했는데, 13도 창의군을 만들면서도 유인석 같은 그런 위대한 분들도 신돌석을 사실 신돌석만 해도 신순겸의 후예고 양반입니다. 근데 워낙 이렇게 대대로 몰락을 하다 보니까는 신돌석이라는 이름에서 알듯이 그야말로 그 천민처럼 여겨져 가지고, 신돌석이라는 사람을 확실한 지도자의 그 능력이 있었으니까 따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흡수를 하지 않고 쌍놈이라고 그래서 지들은 무슨 의병으로 싸워 죽는 판에 그걸 다 배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신돌석은 아주 불행하게도 그 암살당하는 운명을 거쳤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딴 얘기가 아니고, 신돌석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이거 역향이다 그래서 이거 위험하다 그래서 영해를 강등을 시킨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할 적에는 사실은 영덕과 영해는 동등한, 그러면서도 영해는
상당히 영덕보다 큰 영해부였죠. 영해부. 그러니까 부사가 부임만 있는 데니까 영해는 대단한 데였는데 이제 백두대간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기 태백산에서 이쪽으로 빠져서 해남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나는 저 곤륜산에서 뻗친 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해남 두륜산까지 뻗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하는데 이쪽으로 그냥 여기서 반드시 내려가는 게 낙동정맥이라는 거거든요. 낙동정맥. 그러니까 이쪽 지역이라는 게 이게 지형을 보면 바닷속으로 이렇게 깊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솟은 거거든요. 이게 산이 이렇게 솟아가지고 여기 해변은 전부 수심이 깊고 그리고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 별로 그 평야가 들었을 자리가 없는데 유일하게 이 영해 지역만 광대한 평야가 있습니다. 마치 이 영해를 와서 걸어보면은 전군가도를 걷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만큼 광활한 평야가 있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쪽들에 전부 있다고 그래도 이 논밭의 비율을 보면은 전부 밭이죠. 밭의 비율이 논보다 높습니다. 근데 이 영해의 송천 주변으로 펼쳐진 그 평야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제가 지금 관어대라는 곳에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보면은 바다와 이 넓은 평야와 저 이 엄청난 산맥이 이렇게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백두대간의 주맥인 낙동정맥이 이렇게 흐르는 이 지형에서 이렇게 넓은 평야가 있는 곳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무엇보다 여기는 이 모든 이 농산어촌의 모든 물자가 집결되는 곳이고 교통도 편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깨어가지고 일찍 깨어서 동학 같은 그러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리버럴한 정신이 있고 그래서 이 지역은 정말 우리가 중앙에서 볼 때는 잘 안 보이는 곳이지만 지역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풍요로운 곳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영해라고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태백산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흘러내리는 물이 여기 영해 쪽으로는 이 송천이라는 거하고 여기 소나무가 옛날엔 이쪽 소나무들이 엄청나잖아요. 이게 금강송 해송이니 이런 특별한 종자들이 저 북쪽에 보지 못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소나무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쪽 지역이라는 게 엄청나게 거대한 평야가 있는데 묘하게 이 고울고울 이렇게 숨겨져 있다고. 이 평야가 여기 들어가면 쫙 펼쳐지지만은 그래서 어느 산골에 들어가도 거기에 엄청난 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주가 지금 여기쯤 되죠? 여기가 포항이고 지금 그때는 이게 장기라고 그래서 장기라고 그랬거든요. 이 장기가 있고 여기 이제 흥해로 인해 가지고 이쪽 쭉 올라오는 이 지역에서 동학은 여기서 일어났지만 최수훈이라는 이 타고난 인물이 나와서 동학 사상을 만들어냈지만은 모든 게 그렇잖아요. 이게 옷간에 돈이 없이는 아무 이게 그냥 동학도 하나의 소규모의 신흥 종교로 끝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최수훈의 아버지는 최옥이라는 분인데 최진립 장군의 6대 손에 6대국 수훈이 7대가 될 거야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최진립 장군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양난에 다 혁혁한 공을 세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까지 나가 싸운 사람은 없고 나이가 이 임난에서 한 사람들은 끝났지 이 호란까지 나이가 못 가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여기서 임난에서 싸우고 노구를 이끌고 호란에까지 그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되는데 그 셋째 아들의 후손이
그 집안이 소위 그 유명한 최부잣집이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갑부 집안이라는 최부잣집이고, 넷째 손에서 쭉 나온 게 최옥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최옥이라는 사람은 당대 이게 학문이 엄청 출중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라서 최옥이라는 사람이 2번이나 서울 가서 경시에, 뭐 양시들은 물론 합격한 사람이고, 그래서 경시를 가는데, 이 영남의 이 유생지라는 건 전부 그 당시에 남인이란 말이에요. 남인. 그러니까 남인들은 완전히 배제되고 도저히 실력으로 과거 시험에 패스할 수 없다는 거를 알게 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내려와서 자식이나 기르자 그러면서 서당을 하다가 상처를 해가지고 이 양반이 혼자 살고 계시니까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 그 누이를 이렇게 들여가지고 거기서 난 후손이 최수훈인데, 그러니까 이게 재가녀의 자손이다 그래서 서자보다도 오히려 더 과거 이 벼슬길에서는 배제됐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수훈이라는 사람은 경주 이쪽에서는 특히 이 영남 경주라든가 안동 이런 지역에서 이거 위험한 놈이다. 이거 위험한 놈이다. 우리 영남이라고 하는 데는 특히 서학 기독교를 자기들은 완벽하게 배제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기독교보다 더 흉악한 놈이 여기서 발생했다더라. 이 영남 내에서. 그러니까는 영남의 모든 유생들이 수훈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훈은 사실은 관과의 대립보다도 사실은 영남 유생들과의 그 대립 속에서 이 목숨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당시 서원들의 이 통문들이나 이런 걸 다 조사해 보면 그때 얼마나 이 동학이라는 걸 위험하게 보고 있었던가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수훈 입장에서도 이건 터무니없는 일이에요. 왜냐면 자기 철학이라든가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전부 유학적 이상에 맞는 거지 그게 위배되는 것이 그런 내용이 없는데 왜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오해하고 그러냐.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은 동학이라는 말도 안 썼어요. 이 동학, 자기는 무국대도를 갖겠다 그래서 무국대도라고 그랬지, 끝이 없는 대도다 이거예요. 무국대도다 하니까 동학이라는 말을 안 썼는데, 워낙 이 서학의 아류로 몰려가니까 그 서학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동학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은 이 경주 관내에서는 엄청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 이 동학의 복음을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야. 여러분들은 바로 이 지역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제 우선 이 수훈의 제1대 이제 후계자인 해월이라는 사람이 이 흥에 경주 황홀리에서 태어나서 흥에 제직공장에 저기 하다가 경주 위에 있는 검등골에서 화전면 노릇을 하다가 들어갔다 그러지만은 이 해월이 흥해로 해서 이쪽에 이 영도까지 영해 쪽으로 친구가 많았어요. 이쪽 그 교류가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펼쳐가는데, 이 영해라는 이 지역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은, 여기는 평야가 넓고, 그러니까 이 엄청난 바다 나가면 이 고기 짜다 굶어줄 염려 없잖아요. 여기 또 영해 이쪽이 모든 이 산의 자원이 이 한약재고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러니까 농수산물에, 그리고 여기 항구들이 이렇게 있고 이러니까 엄청난 집산지고 전부 이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느 정도 중앙에서 이게 격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 하층민들이라도 깨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풍족하고 풍족한 데다가 아녀자들까지도 전부 업문 편지는 다 쓸 수 있었어요. 이쪽 지역을 조사를 해보면 우리가 무식하지 않다고 사람들이 정보가 빨리 교환되고, 그래가지고 이쪽 사람들이 경주 수훈한테 몰려든 거죠. 수훈한테 왜 여기에 무슨 메시지가 있었냐면
서울 계통 사람들이 옛날엔 서자가 이게 제일 큰 문제잖아요. 근데 이 서자들이 더 똑똑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똑똑해. 그리고 항상 모험심이 있고 새로운 개척을 하고 이러니까는 이 서자들이 본가에서 이제 핍박을 받다가 점점 독립해 나간단 말이야. 우리가 뭐 얼마나 여기 평야에서 논박학을 갈고 살면 되는 거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서자 취급하고 애사자. 그래서 서자들끼리 몰려 사는 동네가 형성됩니다. 서자들끼리 모여서 사는 동네를 신향이라고 그랬어요. 신향. 새로운 동네다 그러죠. 신향. 그리고 본가 사람들을 구향이라고 구향 사람들하고 이 신향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신향이 어느 수준에까지 이르냐면 자체로 인계서원이라고 여기 서원을 만들어요. 자기들이. 이 사람들은 누굴 모셨냐 하면은 노론 계열의 송시열을 모셨다고. 이 사람들은 딴 데는 전부 이 남인 정통이니까 누구를 모시겠어요? 퇴계 그 정맥이죠. 이거 퇴계 정맥인데 이 사람들은 왜 이 노론이 송시열을 모셨냐 하면은 이 노론 계열에서 이 영종절을 통해서 설허통법이 생기거든요. 이 서자들도 좀 이 출세할 기회를 주자. 그래가지고 설허통법이 생기니까는 노론에서는 그거 괜찮다. 지금 너무 우리 사회가 이 탕평책이니 뭐 이 여러 가지 해도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설허통을 해줘서 서자들로 올라오게 해주자. 그래서 여기 이 영해 쪽 사람들이 상당히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하고 서원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 신구향의 대립이 엄청, 그러니까 이쪽 함양박씨들이 장수면 인천리, 그게 거기가 들어가는 입구에 큰 바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성문이라고, 이 바위 돌문이라고 해서 성문안 지역이 그게 인천리인데 거기가 엄청난 또 평야가 있어요. 여기 보이는 이 바위가 문처럼 이 동네 들어가는 문이라고 그래서 성문 안마을이라고 그래서 여기가 그 유명한 박하선 선생님 이하 모든 함양박씨 중에서 이 신향을 형성했던 서울 출신들이 들어와서 산 인천이라는 곳이고, 여기에 지금 확실하게 우리가 장소는 모르지만은 인계서원이 있었던 곳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고을 전체가 동학의 하부 구조를 만드는 모든 재원이 여기서 나왔다고도 말할 수 있는 아주 위대한 곳이죠, 여기가. 여기 오다 보니까 창수 초등학교가 있는데 제 느낌으로는 여기가 그 인계서원 자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원군이 서원 철폐할 때 이게 이제 없어졌지만은 이 인계서원이 중요한 것은 신구향 대립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신양 사람들이 서울 출신이지만 그들이 여기다가 서원을 만들 정도로 부유했단 말이죠. 서원도 만들고. 그래서 집양향교에도 하여튼 진출을 하고, 그러면서 그 신구향의 대립관계에 의해서 이 신양 사람들이 깨인 정신을 가지고 동학을 수용해 간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지역이야말로 동학의 진짜 그 전파지고, 동학을 마음속으로 그 수용해서 이 위대한 문헌들도 만들어내고 이런 곳이 바로 이 자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새 세상을 만든 거 신향이라고 하지만 그게 새 세상을 만든 건데, 이 사람들에게 사람이 곧 하느님이다라는 무슨 쌍놈이 뭐 허통대바의 양민 될 정도의 이런 상황에서도 그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곧
모든 사람은 하던 일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이라는 말 속에서 모든 사람의 평등이 보장이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인류 사상 그렇게 라디컬한 사상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1860년에 이 수은이라는 사람이 대각을 했다고 그랬는데, 각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자기가 데리고 있던 여자 종 둘을 해방을 시켜주고, 그리고 큰 딸을 자기 며느리로 삼고 작은 딸을 이렇게 수양딸로 삼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수은의 그런 소식이 이쪽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죠. 그리고 한글 가사를 또 직접 써가지고 서민들과 소통을 해요. 한문으로 쓰고, 그 한문으로 쓴 것을 또다시 한글 가사로 그 내용을 또다시 바꿔가지고 사람들이 외울 수 있게, 그냥 줄줄줄 외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글 가사는 그게 내용을 뭘로 들어도 그냥 요새 랩송처럼 그냥 퍼져나갑니다. 그냥 쭉 퍼져나가니까 그 당시 이 아녀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수은이 쓴 가사를 암송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 신양과 구양의 대립에서 신양이 핍박을 받다가 이들이 뭐예요? 적극적으로 용담에서 나온 이 철학을 흡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신양 사람들이 이거를 흡수하게 되면서 아주 고급 지식인들이 많이 이쪽에서 들어옵니다. 이 동학 조직으로.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두 사람을 꼽는다면은 영덕 거천이라고 그러는데, 영덕의 강수라는 사람하고 영예의 박하선이라는, 박 여름화자를 쓰기도 하고 이 어떤 데는 꽃화자를 쓰기도 하는데, 박하선 선생님, 이 두 분의 역할이 오늘의 동학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1860년에 대각을 한 후에 1년을 검증한 후에 이건 틀림없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으로서 내가 천명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1861년 6월에부터 포독을 시작하는데, 바로 포독을 하자마자 들어오는 사람의, 지금 우리가 얘기해야 할 사람이 바로 그때 동등한 자격으로 들어온 게 그때 해월이라는 사람하고 박하선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박하선이라는 사람은 동학을 아주 초창기부터, 처음부터 만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강수라는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들 설이 있는데, 이분은 1863년 4월경이나 들어가요. 박하선은 아예 1861년 6월에 동학에 들어온 게 확실한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 두 분이 다 대학자예요. 13경을 다 둘둘 외우고 한문으로, 이 사람들이 말만 하면 옆에서 그냥 한문으로 쓰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은으로서는 수은 자신이 모든 종교라는 게, 어떠한 종교적 지도자가 어떠한 설을 내도 반드시 2대, 3대의 이 3제너레이션을 완벽하게 확보하지 못하면, 그 종교 운동의 리더를 우리가 확보하지 못하면은 왜곡되고 이거는 변질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신흥 종교라고 그러고 미신이라고 그러든가 어느 도사들이 뭐 어디서 용하다든가 이렇게 해가서 한때 교세가 번창하다가 그냥 사그러지고 마는 거예요. 근데 동학은 이게 위대한 게 뭐냐면 2대, 3대, 4대 이게 쭉 위대한 지도자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대는 이제 우리가 그 잘 아는 의암 손병희 선생 아니니까 이 3.1운동을 이끄신 손병희 선생이고, 이 2대가 해월이라는 분인데,
이 해월이라는 분은 본거지가 흥해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 흥해라고 볼 수가 있고, 원래는 이 사람은 경주 황홀리에서 태어나서 상당히 어렵게 자라고, 머슴 노릇도 하고, 서당도 어렸을 때 조금 다니기는 했다고 그러지만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해월이라는 사람은, 왜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이 시골 사람인데 아주 순박하고 학식이 없는데 통찰력이 있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그냥 너그럽고 모든 걸 포용하고, 이 해월이라는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한국인이에요. 정말 훌륭한 인품을 소유하신 분인데, 이분은 처음부터 수은 선생의 이거를 받아들이고 감격하고 그러면서 수은 선생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따라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은 선생에 대한 그 애틋한 이거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박하선이라는 사람은 이미 여기서 신구양 대립에서 신양의 리더로서 자기 철학을 갖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완전히 이 신구양 대립을 거치면서 자기 철학을 가지고 수은의 말씀을 수용한 케이스라고. 그러니까 두 분이 아주 성격이 다르죠. 그러니까는 해월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무식하니까, 이 글을 우선 문장을 못 쓰니까, 이 박하선이라는 분의 여기서 이 영예에서 온 박하선이라는 분에 대해서 엄청난 또 흠모를 하게 되고, 이 박하선이라는 사람과 해월은 나이가 비슷해요. 비슷한 나이인데 박하선의 생년월일이 지금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 동학의 괴수로 몰렸기 때문에 모든 족보에서 파내가지고 자취를 찾을 수가 없어요. 하여튼 이 박하선 선생은 처음부터 소신을 가지고 민 거예요.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완전히 이 동학을 수용할 만한 자기 인생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 동학이 새롭게 퍼져가야만 이 지역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강수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이 상당한 지식인인데, 이 강수라는 분은 처음부터 좀 이렇게 경이원지하면서 이렇게 지켜본 것 같아요. 그러다가 63년 때 옳다, 이게 틀림없다. 그래서 수은 선생한테 가르침을 청하고 그때 입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강수는 1861년부터 63년까지 중요한 사건들에 참여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박하선이라는 사람은 이걸 다 알죠. 거기서 왜냐면은 이 기부금 기록이 있거든요. 그 기부금을 들은 거 보면은 이 영덕 영예 사람들은 딴 데서 딴 접에서 그냥 한 100냥을 낼 때 이 사람들이 내는 스케일은 600냥. 200으로 이 사람들은 안 놀아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 사람들이 이 동학의 이 모든 걸 갖다가 엄청난 재정적 지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수은 선생이 생신을 한다든가 특별 담화가 있다든가 또 코레라가 유행해가지고 노인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뭐 이런 때마다 이 영예 영덕에서 돈이 대거 들어갑니다. 나중에 옥바라지를 할 때도 막대한 돈이 다 이 지역에서 들어갑니다. 물론 저쪽 영양 뭐 안동에서도 500금을 냈다고 그러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이 이쪽에서 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1864년에 3월 10일에 대구에서 그때는 목을 잘랐어요. 그 당시는 이 교수형이 아니고 차명이잖아요. 차만다고 그래요. 상투를 끌어가지고 길게 여기다 줄을 매가지고 놓고 저 위에 걸어가지고 딱 그 목을 치는 동시에 쭉 올라갑니다. 길로틴 비슷한 그 참수형도 다 절차가 있어요. 근데 그 옥바라지를 다 하신 분이 끝까지 잡힐 때도 같이 잡혔고
잡힐 때도 경주에서 같이 잡혔고 그 뒤로 옥바라지를 하신 분도 이분이고 그리고 그 유해를 거두어서 용담까지 가지고 가신 분도 박하선입니다. 그러니까 박하선이라는 사람의 이 위대함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수훈 선생이 후계자로 사실은 박하선을 지목할 수도 있는 건데 왜 이 사람은 이거 수훈이라는 사람은 난 보통 통찰력이 있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선 수훈은 자기가 큰 지성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쓴 한문 논문하고 그 한글 가사만 정확하게 후세에 전달이 되면은 이 교는 산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대 교주를 그 리더를 뽑을 때 지식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사상을 그대로 출판할 놈. 근데 그대로 가감 없이, 그러니까 순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내 도를 전해서 그가 지키도록 하겠다. 그래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동경대전이라는 이 책의 출판해야 될 원고를 해월한테 준 것이 그게 도통전수식이란 말이에요. 너는 어떤 의미인데 이것만을, 왜냐면 그 당시, 지금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출판이라는 게 그게 보통 어려운 작업이 아니거든요. 그걸 다 각해가지고 창호지 구해가지고 그거 다 찍어내고 재본하고 이거는 그것이 보통 일이 아닌데 하여튼 이 해월이라는 사람의 일생을 보면 그 출판을 위해서 모든 걸 조직하고 동지들을 규합하고 자본을 모아가지고 출판을 성공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양반이 떠나기 전에 이 해월을 이제 이미 차기 지도자로 선발을 했고 그래서 너 여기 근처에 얼쩡거리지 마라. 왜냐면 넌 네가 죽으면 다 끝나니까. 내 원고이고 뭐 다 불타버리고 그 자취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때 한 말이 뭐냐면 그 유명한 고비 원주라는 거거든요. 높게 나르고 이 원주 멀리 튀어라. 멀리 도망가라. 멀리 도망가. 너 지금 경주 부근에서 나는 죽을 텐데 나는 목이 잘릴까 뻔한데 멀리 빨리 도망가라. 그러고 박하선이는 내 옆에 좀 있어다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박하선이는 옆에서 그걸 다 봤죠. 그리고 이 해월이 박하선이라는 사람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떠나서 이 선생님의 이 문집을 내가 발간할 텐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반드시 이분이 산 행장을 기록해야 한다. 행장이라는 거는 요새 말로 하면 뭐죠? 바이오그래피, 행장. 이 양반의 역사, 이 양반이 어느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떻게 득도를 했고 극도한 초기 그 교단의 상황이 이랬고 그러다가 교수형을 당해서 어디 묻히셨다. 역사를 써놔야 우리 후손들이 정확하게 수훈이 어떤 사람인 줄 알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1864년부터 1869년, 8년 정도 사이에 그 유명한 대선생, 왜냐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이걸 아셔야 돼. 수훈이라는 사람은 너무도 진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교주라고 부른다든가 자기를 무슨 하느님의 상제라든가 아들이라든가 이 양반이 나중에 죽기 전에 마지막 생신 잔치를 애들 모든 접사람들이 와가지고 생신 잔치를 차려드리거든. 근데 그때 앉아서 수훈 선생이 하시는 말씀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천황이라고 부르겠구나. 근데 그거를 천황이라고 부르겠구나 하는데 그것도 시제를 다 정확하게 세상 사람들이여 나를 천황이라 불러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야, 나 생일날 니들 이렇게 큰 잔치상을 차리는 게 낭비 아니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천황씨
밥상을 받은 놈이라고 욕하겠거나 그런 의미야. 그러니까 이게 한문 해석이라는 게 이게 제대로 된 이 식견을 가지면 모든 게 왜곡됩니다. 그래서 해월이라는 사람은 자기를 우리말이하고 주라는 게 붙이는 건 이게 님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예를 들면 제 아버님 전 상사 올 때도 옛날에 우리 부주전 상사라고 그랬잖아요. 이 주라는 게 우리말에 님을 주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자기를 대선생, 큰 선생님이라고만 불러라. 선생님이라고만 불렀는데 나중에 이제 해월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니까 구분해서 여기 대자 하나 붙여줘서 큰 선생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항상. 그 해월은 선생주고 수호는 대선생주예요. 그분의 문집을 집필하게 되는 거죠. 이 박하선이라는 분이.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신구양 대립에서 이 구양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제 수훈이 죽고 났으니까 처벌된 이후에 계속 고자질을 해가지고 박하선은 고문을 받다가 결국 돌아가세요. 1869년 말경에 돌아가신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의 아들인 박사헌이라는 분이 동학에 이걸 이어요. 그래서 박사헌이 거의 그 신양의 접주 노릇을 하고 있다가 이 박사헌이라는 분은 도저히 인천리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피시를 가는데 그 위에 형제봉 병풍바위 밑으로 이사를 갔다. 근데 내가 어저께 그 병풍바위를 우리 권대천 위원장님하고 그걸 안 가보면 안 되겠더라고. 내 이 강의하기 전에. 근데 내 인생에서 그렇게 죽을 고생하는 건 처음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이 격려의 박수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것만 해도 지금 원래 내가 여기 앉아서 할 걸로 생각했거든. 근데 여기 서 있는 것만 해도 기적이야. 어저께 그 꼭대기에서 5시간을 왕복 5시간을 내가 형제봉 꼭대기에서 그 병풍바위라는 데까지 가서 병풍바위에서 재를 올리고 제문을 썼거든요. 써가지고 올렸는데 거기가 진짜 그 병풍바위라는 게 뒤로 한 400m 정도가 완전히 돌로 쫙 병풍처럼 돼 있는데 지금은 그런 병풍의 장관이 없고 전부 나무가 자라나서 가려서 안 보여요. 그래서 이 표영삼 선생님이라고 제 선생님이 계시는데 표영삼 선생님도 그걸 못 찾으셨대. 못 보셨대. 못 보셨고 돌아가셨는데 그 병풍바위를 내가 가는데 이 낙엽이 막 허리까지 막 빠져. 그러니까는 이게 미끄러져 가지고 이게 추진력이 안 생겨. 이게 거는 게 어렵고 그래가지고 죽을 것 같더라고요. 내가 거기다가 돌아오는 일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출판사 사장이 나를 업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뭐 쥐도 나오고 눈 핏줄도 터지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이렇게 되게 당한 적은 없어. 내가 걷는 걸 갔는데 안 올 수가 있나? 갔으니 거기서 오는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 저기 그 관어대가 보이는데 바닷가에 쑥 올라온 산이 관어대인데 그 관어대에서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그 당시 1871년에 그 당시 어떻게 600명이 이 전국에서 이쪽으로 모여들 수 있었나. 그 짧은 시간에 당시에 그 동학혁명을 꿈꿨던 사람들의 개혁 의지가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는 거를 오늘 다시 느끼고 그야말로 삼천리 금수강산이 아직도 살아있구나 한 제가 아주 감탄에 감탄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도 엄청난 시간을 걸려서 왔는데 여기서 이제 걸어서 이 산길로 해서 형제봉 꼭대기를 2시간까지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걸어가서 그 밑에 병풍바위골로 또 내려가야 되는데
이필재와 박사원 선생이 살았던 곳을 우리가 가는 건데 하여튼 기적적입니다. 이거 지금 이 길을 다시 간다고 하는 것이 저로서는 참 상상하기가 어려운 아유. 괜찮으세요? 힘들어. 형제봉 공식 기록으로는 702m라고 하는데 당시 영해부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죠 여기가. 그래서 박하선 선생이 저 아래 그 인천리에 사시다가 거기서 모진 고문을 받으시고 거기서 순절하신 다음에 그 아드님인 박사헌 선생이 거기 못 살겠으니까 일로 거처를 옮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필재라는 그 아주 프로페셔널한 혁명가가 박사헌 선생이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근데 그분이 어디 저 먼 꼭대기에 살고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길을 이필재가 이제 여기 와서 한 5개월 정도는 살게 되죠. 그런데 그 동학혁명군이라고 그 600명이 이리로 일시에 한 2, 3일 만에 전국에서 모여들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상상하기가 어렵죠. 당시 집신 같은 거 대부분이 신었을 것 같은데 그러나 하여튼 이리로 모여든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또다시 한 시간 이상 병풍바위를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천재를 올렸다고 그러니까 혁명 전야에 천재를 올린 곳이니까 저도 거기 가서 천재를 올리려고 합니다. 이제 거의 그 목적지에 어렵게 다다랐는데요. 여기 표지가 잘못되어 있군요. 원래 이거는 박화선이 돼야 되고, 박화선 선생은 인천리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거기서 이제 모진 고문을 당해서 돌아가시고, 그 아드님이 박사헌이라는 분이 피신 와서 살던 곳이지 여기서 나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헌 선생 은신터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필재 입장에서는 이쪽 사람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쪽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아주 핵심적 인물을 만나서 그를 영향을 주어서 동학 교도들을 움직인다 하는 그 혁명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어렵게 이 길을 온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길을 따라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두 분의 만남으로 인해서 여기서 이제 해월 선생님에게 메신저를 계속 5번이나 보냈다고 하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거죠. 쌀을 갖다 주식으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이고. 상가분제 거주하면 대부분이 이제 공황작물 정도로 해서 쓰는 것 같아요. 있고 그랬던 걸로. 박하선 선생님의 아드님이 여기 와서 피신 오셔가지고 살았고, 여기를 왜
병풍바위라 그러냐면은 쭉 바위가 병풍처럼 둘러친 곳인데 이 병풍바위 밑에서 거사를 도모했는데 이 돌담은 뭐 이건 완전히 역사적인 유물 그대로고 그리고 여기서 바라볼 적에 거의 한 400m나 되는 이 쭉 둘러친 바위가 바로 병풍바위라는 것인데 이 병풍바위의 소재를 우리가 문헌에서는 이 얘기를 계속 해왔지만은 실제로 이곳을 찾아낸 것은 1871 영해 동학혁명 기념사업회 동지들이 애써서 이게 정말 여기서 보면 이거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거를 가진 고생을 하면서 여기저기 수소문해가지고 결국은 이 자리를 찾아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역사의 아주 획기적인 새로운 동학의 발원지를 우리가 찾아낸 셈입니다. 유세차 단기 4356년 11월 1일 단군의 후손 도울과 그의 동지들은 영해 동학혁명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의 사무친 바램을 형제봉의 풍류에 실어 무국대도에 내재하시는 하느님께 감히 소고하나이다. 영해혁명 신민년 그날의 함성은 천지신명에 인한 마음을 울리었으며 그 사무친 한이 갑오 동학혁명 신돌석 장군의 의병활동 김인년 3월 18일에 영해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키는 역사의 추진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모든 민주운동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진실은 외면되고 병풍바위의 함성은 두껍게 덮인 이끼 속에 묻혀 있습니다. 박하선 선생님 나오소서, 강수 선생님 나오소서, 해월 선생님 나오소서, 이필재 혁명 투사여 나오소서, 동학을 일으킨 영해 영덕의 모든 열사들이여 나오소서, 오소서. 영해의 너른 뜰에서 창창한 동해를 바라보며 다 함께 예맥의 춤을 춥시다. 다시 병풍바위에서 천신지기의 제를 올리는 축송을 노래합시다. 하늘과 땅을 힘차게 울려 모든 혼백이 깨어나도록 노래합시다. 하느님이시여, 우리는 우리의 억울함을 당신께 호소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예지의 형한 빛나는 몸만을 허락하소서. 영해 영덕의 선구적 역할은 조선의 역사에 명료히 새겨질 것이외다. 그 혁명 정신은 길이길이 배달의 청사를 빛낼 것이외다. 보국 안민 광제 창생의 정신이 이 땅의 모든 생명들에게 스며들 것이외다. 하느님이시여 이 영해를 보살피소서. 하느님이시여 이 민족을 보호하소서. 하느님이시여 바다와 땅을 공유하는 모든 생명에게 시천주의 자각을 일깨우소서. 하늘과 땅의 신령과 기화가 응집된 청수 한 그릇을 바치어 공신 전원하오니 흠양하시옵소서. 상향. 이거는 상징적으로 군수님한테 드려야 돼. 내가 영양을 가야겠다. 그래서 영양의 윗대치까지 가고 그 해월 선생이 거기 사셨으니까 그래가지고 윗대치에서 끝나고 조지훈 선생한테 내가 배웠으니까 그 조지훈 선생님의 그 한번 생각을 가봐야겠다. 그래서 조지훈 선생의 그 생각까지 주실 마을을 갔다가 호지마을 개실이? 예. 이 호지마을에 와서 잤단 말이에요. 근데 내 평생 그렇게 잘 잔 적이 없어요. 하루 종일 그렇게 심하게 해가지고 완전히 골아떨어졌는데 그래도 그 밑에
군부를 떼는 방이라서 허리 아팠던 게 많이 나와서 지금 이렇게 설 수가 있는데 나 서울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눈 핏줄까지 터지고 내 일생일대의 아주 대사건이었어 어저께. 근데 뭐냐면 여기 지금 저기에 등장을 한 인물이 하나 있어요. 이필재라고. 지금 이필재를 알아야 되는데 이필재라는 사람은 해월보다 나이가 2살이나 위에요. 그러니까 수은보다는 나이가 1살 아래죠. 그러니까 수은, 이필재, 해월이 다 비슷한 그 나이의 사람들인데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내가 철학적인 얘기 하나만 할게. 철학적인 얘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영의 1871년에 신민영 영의 이걸 놓고 여기서 이걸 동학혁명이라고 그랬다고 시비 거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여기 동학혁명이다. 그러면 과연 영의 혁명을 혁명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논의가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은 전라도 사람들은 야 혁명이라고 그러면 우리 고부에서 일어난 이걸 1894년을 기점으로 해서 저기 했는데 1871년에 영예라는 게 그게 혁명이라고 하면 동학의 정치사적 의미가 이게 변질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의 논의가 있는데 그런 논의는 1차적으로 유치한 논의죠. 왜냐하면은 이 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혁이라는 거는 이게 주역의 혁괴에서 오는 거예요. 혁명이라는 말 자체가 택하면 이렇게 돼요. 이게 소위 혁괴인데 혁괴 이전에는 정괴가 있어요. 정괴가 있고 우물 정자 정괴가 있고 혁괴 다음에 이 세발솥 그러니까 완전히 저 경복궁에 들어가면 양쪽에 있는 그 세발솥 큰 거 있잖아요. 예, 우리가 여러분들 저기 할 적에 지금 이름 쓰여 속기현 그런 사람들 많죠. 속기현이라는 이름 쓰신 분 많지 않은데 속기현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이 엄청난 이 정에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거라고 이게 속기현이거든요. 근데 혁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지금 혁명의 혁자지만 또 무슨 혁자예요? 가죽이죠, 가죽. 가죽 혁자예요. 가죽이라는 거가 여러분 궁금하실 텐데 옛날 사람들에게 있어 가죽이라는 건 엄청 소중한 자료예요. 왜냐하면 모든 전쟁에 들어가는 무기들이 가죽 없이 안 만들어져요. 활이든 뭐 무슨 통이든 갑옷이든 모든 게 이 가죽이라는 게 그 굉장히 중요한 소재인데 그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 짐승 가죽을 이렇게 무두질해 가지고 하여튼 그걸 살을 떼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그것이 화학적 변화를 일으킨다고. 그러니까 그런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걸 가지고 혁괴라 그러는데 혁괴 전에 정괴가 있다는 거는 정괴라는 거는 공동체를 의미. 옛날에 우물이라는 건 동네 우물이 하나 있으면 글로 와서 다 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이라는 거는 공개적이고 오픈하고 모든 사람이 교류하고 우물은 퍼주면서 자기가 생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물은 고갈되지가 않아요.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항상 우물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서 모든 사람들이 퍼먹게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혁명의 주체 세력이 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러한 변화를 가지고 오면은 혁괴 다음에는 완전히 이렇게 이스태블리시 되는 하나의 그 정처럼 아주 확고하게 이게 다져지는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한 이 전체 과정을 혁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문자 그대로는 명을 바꾼다, 정권을 뒤엎는다 그러지만 혁명이라는 건 어떠한 한 시점에서 권력을 바꾸는 것을 혁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불란서 혁명도 루이 16세 목을 길로틴으로 쳤죠. 길로틴으로 쳤지만 그건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게 혁명은 안 해요. 우리가 불란서 혁명이라는 거는 어느 시점이 아니라 18세기 말기부터 19세기 전반에 이르기까지 레미제라블이라든가 그런 소설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확립이 될 때까지 뭐 그 뒤로도 계속 문제지만은 한 50여 년의 과정을 보통
리보루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혁명이라는 게 어떠한 경우에도 한 시점의 사건을 혁명이라고 부르는 적은 서양사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말한다면은 혁명이라는 거는 이게 뭐냐면 시간의 점이 아니라 한 포인트, 시각이라든가 한 점이 아니라 혁명은 면이다 이거야. 내 말은 시간의 면이다 이거야. 이 시간의 면에는 모든 사건이 종합적으로 거기서 얽혀서 일어나는 화음 구조를 이루는 하나의 구조. 이 구조적 변화인데 이 구조적 변화의 중요한 건 뭐냐면 정권의 변화만이 아니라 혁명이라는 게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뭐야?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가치관의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불란서 혁명도 기본적으로 뭐죠? 인권이라고, 인권, 자유평등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개념이 중세기를 완전히 타파하고 나오는 그 삶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불란서 혁명을 근대의 시발로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진주혁명이나 홍경래의 이 의거라든가 뭐 이런 사태는 확고한 혁명적 정신적 변화, 이 인간의 어떤 삶을 변화시켜, 그러니까 왕조를 때려 엎어가지고 또 새로운 왕조를 세운다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우리 민중으로 볼 때는 우리 손해지. 홍경래가 다시 왕이 되려면 못 되면 그 되겠어요? 이런 것들이 어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에 여러분들이 따를 때 그것이 소소한 이 우물을 퍼내는 것들과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확고한 이 산발이 속귀로 정립이 되기까지의 기나긴 역사적 프로세스. 그러니까 리보루션이라는 건 완전히 프로세스다. 이게 프로세스. 하나의 시점에 사건이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의 그러한 이건데 그 최초의 비전을 제시한 게 영의 동학 혁명이다 이거죠. 영의 의거가 혁명이냐 아니냐 이건 유치한 얘기예요. 그러면 동학이 뭐 고부 거냐 경주 거냐 뭐 영의 거냐 영도 거냐 이러고 싸울 수가 없는 문제라 이 말이에요. 내 말은 근본적으로 혁명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되고 그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어요 안 했어요? 동학이 했죠. 박하선이가 간 것은 감동을 했고 그게 자기가 소망하던 세상을 그려주고 있고 거기에 가치들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가치 세목들을 인간이 사는 건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해월 전쟁을 하다못해 밥 한 그릇도 너희들이 먹는 밥이 이 생명의 근원 아니냐. 그러면 이 생명의 모든 건 밥으로 이루어지는 건 생명이 그 밥이 곧 하나님이지. 뭐가 이 밥 빼놓고 뭐가. 내가 거창에서 내가 간장, 그거 사실은 유네스코, 우리나라 간장, 된장을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한 그 렉처였어요, 그게. 내 도울TV에 보면 나와요. 근데 거기서도 내가 얘기한 게 이 동학사상을 가지고 유네스코를 움직이려고 지금 간장, 된장이라는 게 이거야말로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이다. 이런 것이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된장 고추장 없이 못 살아요. 그리고 음식 솜씨 아무리 뭐 좋다면 나빠요. 된장이 맛있어야 그 집 음식이라는 게 다 제대로 돌아가는 거지. 장이 개판인데 그거 아무리 좋은 자리에 서가지고 부글부글 끓여봐야 맨날 그건 수준 이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간단하지만 이런 모든 이 역사의 진실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가는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해요. 근데 그 프로세스는 이 영의 영덕 지역에 그리고 여기 포항에서도 오셨고 저 울진 안동 마산에서까지 오셨는데 이런 모든 분들이 참여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자, 요 상황을 딱 보자고. 이 필자가 진주에서 하다가 안 돼가지고 일로 와요. 일로 와가지고 김낙균을 먼저 만나가지고 김낙균이하고 야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야 우리가 저 제일 믿을 만한 박하선이가 있지 않냐? 영예는 박하선이한테 가자. 그래가지고 박하선한테
오는 거예요. 그때니 왔더니 박하선이는 죽고 그 아들이 그래서 그때 뭐라면 상제라고 그랬거든요. 상제라는 말을 써요. 이 상제라는 말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제라는 거는 그 상을 당한 아들을 상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제인 박사헌이가 1년 전에 여기 이쪽 인천이에서 살다가 1년 전에 이미 저 산중으로 좀 들어가서 은거하고 있는데 거기를 가야 된다. 그래서 이필재하고 김낙균이하고 그 형제복 밑에를 가는 거예요. 이필재하고 김낙균이 가서 박사원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거처를 좀 제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이 한 5개월을 살면서 계속 사람들만 이필재는 키가 크진 않은데 이 상신이 유난히 커요. 길어. 그래가지고 앉으면 이거 우뚝 서서 보이는 거야. 앉으면 키가 크지. 그리고 이 목소리가 화통 같다. 이게 이게 지금 우리말로 화통이 아니라 우레 같다 그래서 우레같이 목소리가 큰 데다가 이 사람이 눈이 부리부리 해가지고 빛이 난다. 광채가 나. 그 눈썹이 짙은 데다가 온몸에 털이 그냥 나가지고 꼭 단군상. 지금 우리가 단군상 그러면 털로 이렇게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생겼어요. 이필재가. 그래가지고 그런 데다가 천하의 명문장가에다가 말끝마다 사기, 춘추, 막 노노맹자를 인용하면서 고조를 항상 인용하니까 꽃박치지 옛날에는 어디 가서 이게 혁명의 괴수인데 그냥 고전으로 읊어대는 이 과거 시험 본 실력으로 읊어대니까 꼼짝 말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동학교도들을 그냥 광범위하게 만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설득을 시키고. 근데 그 설득의 조건이 이 사람의 생각이 뭐냐면 지금 정치적으로 덤벼들면 복잡하니까 명분을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 그게 뭐냐면 우리 교조 세수는 억울하게 죽었다. 이거 하나만 어필하자. 관에다가. 그래서 그 명분이 뭐냐면 교조 신원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후대의 가보전에 일어난 동학혁명도 그 내용은 뭐냐면 교조 신원 운동이라고. 그게. 그래서 복합상소 경복궁 앞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조 신원 운동이라는 아이디어를 사실은 이게 이필재가 낸 거예요. 이필재가 내가지고 역시 이 해월이라는 사람을 움직여야 됩니다. 해월이라는 사람이 이 포적제도로서 이게 조직화됐기 때문에 그분이 명령을 내려야 사람들이 모입니다. 근데 해월 선생은 어디 살고 있었냐면 여기서 저 위에 영양의 그 1월산 밑에 윗대치라는 데서 살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 윗대치라는 마을을 가보니까 이게 실제로 거기는 정말 온화하고 그 평지에 엄청난 그 땅이 있고 그 밑에는 1월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에 물이 있고 그래가지고 거긴 농사가 잘 되는데요. 여기가 1월산이고요. 그러니까 영양 1월산이거든요. 그리고 이 밑에 지금 여기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이 아름다운 1월산 물이 흐르는 이곳이 윗대치 마을이라고 수은 선생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해월 선생이 여기다가 사실은 동학의 본부를 차린 곳이죠. 그래서 박사원의 병풍바위에서 5차례나 사람을 보내서 오고초려를 해서 해월 선생님으로 하여금 기포를 하게끔 병풍바위에서 여기까지 사람이 5번을 왔다는 것도 사실은 물리적으로 제가 보기에 대단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마을이 정말 동학의 그 동학의 발상, 그러니까 해월 차원에서 본다면 동학의 시원지라고도 말할 수 있는 곳이죠. 그때에 그 해월이 자기 사상을 내기 시작하는 건데 그때 이 수원 선생은 인내천이니 이런 말 안 했습니다. 그런 말 안 했고 인내천 사상이라는 것은 이게 해월의 사상인데 해월이 처음에 그냥 이거예요. 이거 인시천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얘기야, 그냥. 이 시라는 건 이다예요, 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냐 그러면 이렇게 나쁜 놈들 많고 이 복잡한 세상에 사람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리고 이 동학사상을 잘 이해를 못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느님과 나는 역사 속에서 공동으로 창조해 나가는 하나의 동반자란 말이야. 사람을 공경하기를 하느님을 공경하듯 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내천사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벌써 5년을 강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5년을 벌써 이 1월산에서 그 설법을 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와서 들어보면은 감동이 오거든요. 왜냐면 나 같은 박사가 아니고 자기들과 같은 그냥 지게꾼 아저씨 같은 그런 사람이 앉아가지고 그런 설법을 할 적에 얼마나 감동이 오겠습니까? 거기다가 해월은 단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누가 잡혀가거나 고문당하면 같이 이불도 덮지 않고 추위 속에서 주무시고, 인도인들에게 있어 마하트마 간디의 위상이라는 건 얼마나 이 세계적으로 우리가 인도를 생각할 때 간디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냥 한국인의 심상에서 마하트마 간디를 생각하는 거 이상, 사실 마하트마 간디보다는 해월이 더 위대하거든요. 사상적으로나 모든 거를 볼 때 더 위대합니다. 간디는 귀족 출신이고 이 지성인 출신이기 때문에 해월하고 다릅니다. 근데 이 해월은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건 진짜 하나님이에요. 우리나라 그냥 산골에서 만나는 지게꾼 하나님이야. 난 그 하나님을 우리 민족이 심상의 십자 그걸 포항에다 센터를 만들겠다. 그런데 그 포항이 그래도 돈이 있으니까 포항의 그 재력을 가지고 좀 큰 이 해월 선생의 이상적인 거기 그 전시관을 한번 둘러 나오면은 정말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념관 하나 만들면 좋겠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 이필제가 그래서 사람을 보내요. 근데 5번이나 보내거든요. 5번이나 보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사람을 저 윗동네로 보낸 건 줄 알았어. 그런데 어저께 보니까 병풍바위에서 윗대치까지 간다는 게, 그 보통, 근데 그걸 5번이나 보내거든. 이 필제라는 존재는 해월로 본다면 완전 아웃사이더죠. 내가, 아주 치열하게 조직을 살려놨는데, 이거를 활용하겠다고 지금 이 필제라는 인물이 들어오는 거야. 아주 전문적인 혁명가가. 그래, 5번이나 왔지만, 5번 다 뭐냐면, 기다려봐라. 이게 이렇게 함부로 거사를 해서 우리가 국가 체제를 전복하자는 얘기가 되는 거고, 결국 궁극에 가면은 이거는 좀 곤란한 상황에 우리가 닥치게 되고, 그래서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고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자라고 계속 돌려보내는데 계속 5번이나 보내는 거예요. 마주 이제 4번째로 누가 왔냐면은 박사원이가 왔고, 그러니까 박사원이는 그 친구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배신할 놈이 아니니까 명철하게 판단해서 잘 생각해 봐라. 근데 5번째 또 사람이 와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윗대치에서, 영양의 윗대치에서 형제봉 병풍바위로 온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해월이 드디어 이 빗질을 딱 만나는 장면인데, 여기 주인이라고 하는 거는 강수가 해월을 부르는 말입니다. 이거는 수운이 이 사람을 이렇게 불러라라고 그 생전에 교시를 내린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부득이, 단위신원이라는 건 그 말을 믿는 것만을 가지고 부득이하게 나와 같이 가게 되었다. 행이죠. 그동안에 전개된 말들을 믿고 내가 필제를 그래도 가서 만나봐야겠다. 그래가지고 견필제라고 하잖아요. 필제를 만났어요. 근데 그 필제가 아주 덕색이 있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사람이 굉장히 어떤
스케일이 있는 인간이다라고 이때 느낀 거예요. 굉장히 그 보통 범인은 아니라고 느껴가지고 그러한 그 이필제가 말하기를 노형네 하마냐. 노형께서 오셨는데 어찌 이렇게 늦게 오셨어? 조금 꾸짖는 논조죠. 그러면서 제가 물론 노형과 처음부터 서로 친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위사라고 하는 건 여기 우리 수은 선생님이라는 선생님을 사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선생님을 위하여 계책을 가지고서 노형에게 내가 심부름을 사람을 보낸 것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네 번에 이르고 다섯 번에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나로서는 간곡하게 다섯 번이나 사람을 보냈는데 당신은 어떻게 나를 그렇게 괄시할 수가 있어? 대하 괄시라고 그러잖아요. 그 괄시하는 것이 어느 이 지경에 이를 수가 있겠소? 그 다음에 우리말에 한국말식으로 이거 쓴 거예요. 불사건이라고 해서 내가 여러 말 하지 않겠어? 여러 말 하지 않겠어?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선생님의 억울함을 서력하고자 하는 그 뜻을 세운 것은 내가 이미 오래되었소. 고서에 말하기를 하늘이 천명을 주시는데 여죠. 여기 천여에서 끊어요. 하늘이 주시는데 그것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재앙을 초래한다고 했소. 나 또한 천명을 받은 사람이요. 내가 말하건대 예로부터 단군의 영이 화생하여 유방이 되었고 유방으로 화생하였고 유방의 영은 다시 주원장으로 화생하였고 지금 오늘 이 세상에 이르러서는 단군의 영은 다시 이 세상으로 나왔는데 하루에도 9번을 변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일일구변이라고 하는 건 하여튼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복추로 세해가지고. 그런데 하루에도 9번을 변하는 그러한 신출귀몰한 그러한 단군의 영이 곧 나다. 그러냐. 즉 오야.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내 소신을 말하자면 한편으로는 선생의 치욕을 씻고 한편으로는 장생의 재앙을 구한다. 내거는 게 굉장히 명료하죠. 하나는 교조신원이고 하나는 광재창생이라고. 이게 나중에 동학의 아주 핵심적인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뜻을 가진 것은 저 개인으로 말한다면 중국에 가서 천재가 되는 그런 창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차지지 기사 여기서 내가 일으키려고 하는 거는 비탁. 딴 것이 아니고 우리말에 이거 우리말식으로 하는 비탁. 딴 얘기가 아니고 수은 선생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수은 선생 본인이 나는 해동에서 나서 도를 해동에서 받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도를 일컬어 동학이라 했다. 근데 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동쪽에서 일어난 것이니까 영해라는 동쪽에 이르러서 그것이 일어났다는 소리가 되니까 이 영해야말로 우리나라의 동쪽 해안의 이 중요한 거점이 아니겠느냐. 식으로 이 영해, 조선의 동쪽인 영해에서 기사, 이 봉기를 한다는 것, 혁명의 일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도금,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수은 선생님을 위해서 하는 일을 어떻게 따르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나의 이름은 이미 이 세상에 널리 알려져서 조정도 알고 있고 오영이 전부 감흥하고 있고 육조가 회소라. 이조고 뭐 무슨 육조가 다 나를 고개를 설레설레하면서 내 이름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천운이 아니고 무엇이냐. 나는 이미 이렇게 이 세상에 잘 알려진 인물이에요. 군등이 약 불긍종자. 당신들이 만약 이 나를 따르지 않고 거사에 동참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의 신명, 여러분들의 운명은 내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차피. 왜냐면 나를 내 말을 듣고 안 듣고 나를 따르건 안 따르거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나는 할 일을 한다 이죠. 하면은 결국 피를 보게 되면 당신들 피게 되는 거니까 당신들의 운명은 이미 내 손안에 있는 것이다. 이게 딱 그냥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기를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땅으로부터 솟아온다고 그러지 않았어. 페일은 한마디, 단 한마디로 선생의, 우리 최수원 선생의 순도하신 날 수요일에 3월 초십일이니 그 날짜는 이미 정해진 것이니, 이게 3월 10일 날 기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날짜는 정해진 것이니 갱무타원이라. 딴 말 하지 마시오. 이것은 여러분들이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필제라는 사람 어때요? 굉장히 깡다고 좋고 굉장히 단호하고, 그러니까는 그 밑에 보면 해월은 필제가 범상한 사람이 아니라고 느꼈다. 그러나 너무 성급하게 일을 서두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3월에 하지 말고 좀 더 묵히면서 작전을 짜서 가을에 하자고 했다. 이 필제는 노발대발 3월 10일 수원 선생님께서 순도하신 날이야말로 천운이 허락하는 카이로스라고 우겨댔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강수가 다시 가서 만나요. 강수가 다시 만나서 이 필제와 다시 얘기하는 장면이 여기 있는데, 이 필제는 이 동학에 참가하는 이 사람들이 전부 지식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 여기서 혼이 난 거예요. 이 강수가 이 필제보다 뛰어넘는 위대한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나는데, 강수가 필제를 일컬어 말하기를 노형의 심지를 내가 모르는 바 아니오나, 그러나 노형이 어찌하여, 왜 그러면 당신은 아웃사이더로서 당신 일을 한다면은 당신이 그 거사를 하면 됐지, 왜 동학의 도인들을 가지고 하려고 이 일을 일으키려고 하느냐. 그래서 딱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제가 갑자기 그냥 노기를 띄우면서 화를 내면서, 당신은 배도인이다. 당신은 이 동학의 도를 배신하는 사람이다. 지금 우리는 최수원 선생님을 위해서 일을 하자고 하는 이때에 어찌 내가 가까운 데를 버리고 먼 것을 취하겠느냐. 이거는 선생님 일인데, 최수원 선생님의 일인데 도인들이 하지 않고 어떻게 시정 잡배들을 모아가지고 할 수 있단 말이오. 강수가 말하기를 남아 세상사, 이 남아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라는 게 홀로 자기 욕심을 취하기 위해서 그 이치를 살피지 않고 하다가는 결국 그 해가 미쳐서 패하게 마련이요. 어찌하여 노영은 항우의 우직함만 알고 그 항우의 우직함 때문에 실지하고 범증이가 간했을 때 후회가 막급했던 그러한 사실을 모르냐.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당신을 붙잡을 수는 없다. 그러나 당신이 이렇게 근본을 헤아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처신하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다. 필제가 이 강수의 이 단호한 기상을 보고 지성인다운 그 고전을 인용하면서 하는 그 말투에 그 의기에 이제 해노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하기를, 형님의 말씀은 맞는 말이나 그러나 날짜가 이미 정해졌고 지금 물러나는 것도 이게 문제가 많고 나아가는 것도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는, 이 천우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때가 다시 오지 않으니, 때로 말하면 이 3월 순도일이야말로 선생님의 원을 풀 수 있는 아주 좋은 날입니다. 수원 선생님께서도 춘삼월 호시절이라는 시를 쓰지 않으셨습니까? 일은 지금 이 모든 사태는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 때를 놓치면 우리는 망합니다. 노영께서 부디 제가 성급히 일을 서두른다고 말하지 마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핵심은 이것만 들으시면 돼요. 뭐냐면은 해월 선생 입장에서 이거를 거사를 하면은 그나마 그동안 쌓아왔던 동학이 와해된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영의 동학혁명이라는 것의 아이러니가 뭐냐면은 주체가 어디까지나 해월의 기포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필제는 여기 끼워봤자 그거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박사헌이라든가 이런 사람의 힘 가지고는 택도 없는 일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해월을 움직여야 되는데 이 해월을 움직인다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죠. 지금 이 문제가. 그러니까 해월은 심사숙고해서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돌아가서 간담회를 한 거지. 간담회. 이 사람하고 하고 이 사람하고 간담회를 계속 해가지고 밥 먹을 때도 하고 하던데 그 민중의 의견이 합시다. 가자.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이 억울함 속에서 지내온 울분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죽더라도 한번 해보고 죽자 이렇게 된 거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영해동학혁명의 핵심이 어디 있냐면 이필제가 일으킨 것도 아니고 해월이 일으킨 것도 아니에요. 이쪽 지역 사람들의 민중이 한번 힘을 합쳐가지고 국가 체제에 대한 도전을 한 거죠. 내가 혁명이라고 부르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의 모임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저께 거기 그 바위골에 병풍 바위에 가서도 놀란 게 뭐냐면은 해월이 할 수 없다 이건 해야 된다 하고 기포 명령을 내렸는데 한 사흘 동안에 이 경북 경남 전체 지역에서 한 600명이 사나흘 동안에 그리로 집결했다고 하는 거를 생각해 볼 적에 그동안에 그 해월이라는 사람이 쌓아온 조직의 그 충성도와 그 해월이라는 사람의 인격과 인품 모든 사람들이 해월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었으면은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600명이 그 산골로 모이냔 말이에요. 그것이 나는 놀라운 거예요. 어저께 거기를 가서 그걸 내가 자동차로 대부분 가서 그 거리 가는데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 먼 데서 혁명하겠다고 그렇게 모여들었다는 거, 그 모여든 사람들의 난 마음과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이 제문을 읊으면서 진짜 눈물이 쏟아지더라고. 내가 몸이 아프고 괴로운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모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그냥 처단된 거예요, 그냥. 그 당시 영해부사 이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악랄한 사람이냐 하면은 자기 생일이라고 그래가지고 군민 모두를 다 오라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떡국도 아니야. 그냥 국수 한 그릇, 그것도 한 그릇이 찰랑 밑바닥이 조금 얹어가지고 먹여놓고 30금을 다 내라고 그런 거야. 국수 한 그릇, 야, 잔치집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 야비해도 말이야. 인간이 그냥 착취를 하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야비하게 자기 생일날 다 오라고 그래서 어린애까지 다 오라고 그래서 먹는 사람은 전부 30금을 나중에 내라고 그래. 여기 영해부에 있던 그 사람들의 그 어떤 울분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쳐들어가지고 뭐 개구멍으로 도망가려면 붙잡아가지고 그냥 쳐버리는 거거든요. 목을 치는데 너는 국록을 받는 신하로서 이렇게 어지럽게 정치를 하면서 민중을 너의 백성을 학대한 것이 이와 같으며 재산을 탐한 것이 저와 같으니 내 거리의 모든 데에 너를 비방하는 방문이 붙어 있고 시장의 모든 사람들이 원성이 자자하니 이 도시의 이 읍의 민정이 이와 같은 지경이니 너의 죄가 어디로 도망갈 것이냐. 비록 너를 용서하고 싶기는 하나 의로서 탐리인 부사 이정을 처단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불란서 혁명도 루이 16세의 목을 길로틴으로 자른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부사 정도의 위상이 있는 사람을 목을 친다는 것은 민중으로서 볼 때는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그리고 조선 역사에 없던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여기서 최초로 했고, 그것은 이 영해부사라는 아주 파렴치한 지도자를 처단했다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뭐냐면은 조선 왕조의 명맥을 끊은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 조선 왕조의 명맥 속에서 우리가 살지 않겠다. 그래서 거기서 명맥을 끊은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죽이고 난 다음에 이필제도 대안이 없었어요. 그 뒤를 어떻게 마무리 지을, 사실 마무리 짓기에는 너무도 거창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전부 도망가 버리는 사태가 되고, 해월도 할 수 없고, 더군다나 위태치는 싸그리 그냥 대포를 갖고 와가지고 다 죽여가지고 30가구가 평화로운 아주 모범적인 마을을 이루고 있으면 다 죽고 이 처참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해월 입장에서는 후회 막급이겠죠. 그동안 쌓아놓은 이 막대한 조직을 다 와해시킨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기 핵심적인 거는 이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해월은 단순한 종교 지도자에서 정치적 지도자로 변모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다음부터 도망다닐 때는 항상 국가를 의식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해월 자신이 어떤 의미에서는 프로페셔널 리버루셔너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필제의 거취예요. 거기서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또다시 문경으로 도망가가지고 문경에서 또 거사를 하는데, 그 거사 내용을 보면은 여기서 영해에서 한 거랑 거의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필제를 문장군이라고 동학을 갖다가 좌절시킨 사람으로 우리가 보는데, 그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뭐냐면은 영해의 실패와 똑같이 보일 수 있는 그 실패가 뻔히 보이는데도 똑같은 방식으로 거사를 또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해월에게 여유를 주기 위한 거죠. 자기로서 자기가 진 죄를, 사건은 항상 국가에서 일단락이 돼야, 주모자가 이필제고 이필제는 잡혀 죽음으로써 그 사건은 일단락되니까 해월의 도발이 도망다니는 거는 수월해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직접적이라니 이필제는 일단 끝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이필제라는 사람을 우리가 평가해야 되는 이유는 진짜 전문 이 프로페셔널 리버레이션입니다. 자기 책임을 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거사의 방식이 한계가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자기가 일으키고 잡혀서 서울까지 끌려가서 서서문에서 갈기갈기 찢겨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필제를 나쁜 놈이다. 천도교 사람들도 이 생각이 못 미치는 거예요. 이게 꼭 천도교의 상당히 결정적인 시기에 이거를 좌절시킨 사람으로 보기가 쉬운데, 이것은 좌절이 아니라 이 동학혁명의 진정한 출발이 되는 거죠. 동학은 그 뒤로부터 우리 민족의 조선 왕조를 끝내고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는 아주 새로운, 그야말로 역사학에서 말하는 근대의 여명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동학혁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합적인 사건이 얽힌 화엄 구조와 같은 사태인가, 이거를 생각하시고, 영해에서 사시고 영해 이 영덕 영해 그리고 하여튼 이 경상도 지역에서 사시면서 이렇게 의롭게 이런 강의도 마련하시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역사의 소중한 인연들인가. 그동안 경상도에서 계속 인물들이 나왔고, 우리 정치사를 담당하는 인물들이 나왔고, 경상도가 진정하게 깨어나야만 진정하게 어떠한 새로운 비전을 구하는 주체 세력이 될 때 우리나라의 역사는 정로를 밟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세계의 석학이시고 동양 철학의 가장 권위자이신 또올 김용호 선생님을 모시고 2박 3일간 일정으로 인천리, 일양리, 관어대, 평계봉, 영풍바위 역사 개론을 하고, 오늘 187 영해 동학혁명은
여기서 시작되었다는 주제로 강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 김영욱 선생님과 이 강연회를 주최해 주신 영덕군 김광열 군수님께 매우 감사드립니다. 제87일 유계동학혁명기념사업회 관계자 모든 분들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연회가 187일 유계동학혁명이 국가적 기념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믿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하시고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